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먼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이 자리에 있던 천하람 씨가 경선에 나가가지고 대표 후보로 가가지고요. 네,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 오셨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해인입니다. 이 문제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신조까지 만들어가지고 건폭이라는 신조 만들었습니다. 건설 현장 착취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 노조 이렇게 강력하게 근절하겠다 얘기하는데 노조 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인규 대변인? 예, 아무래도 우리가 영화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제 노조와의 전쟁을 이제 좀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무래도 화물연대 사건에서 상당히 좀 강경 진압을 하면서 네. 좀 지지율의 상승의 효과를 좀 누렸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어가려는 기조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좀 보이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노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에 전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조금 언어나 여러 가지 그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민 통합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건폭이라고 하던데 이건 이렇게 듣기에 꼭 좋은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일단 야당에 대한 압박, 또 언론에 대한 압박에 이어서 노조까지도 이제 압박과 탄압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은행까지도 사실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또다시 이렇게 은행까지 하는데요.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포 정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금 건설 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회계 내역도 기재부가 직접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재부의 어떤 직무유기나 이런 귀책 사유를 조사하실 건지 좀 불명확하다. 폭력 노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정부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많습니다. 용해인 의원. 네, 이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과 폭력이 그렇게 난무하는 상황이었으면 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도대체 뭘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인규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이 화물연대 그 사안 때 지지층이 결집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폭이라고 표현했던 이 건설 현장의 갈취,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의 관례로 이어져 왔던 건데요. 이 원래비가 일방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건설 일정을 맞춰야 하는 시공사들이 기사들의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급해왔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와서 공사를 하루 못하면 굉장히 손해가 하루 밀릴 때마다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원래비 관행을 고쳐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로 이런 원래비가 오고 가고 그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건설회사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문제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노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어서인가, 이거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이브한 소리를 하시는 거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또 데모하냐, 또 이게 총 걸기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불편한 시선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정부에서 이 노조 강경 진압 그리고 강경 대책 쏟아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거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저도 이제 국회에 또 제의를 한번 받아보는 건데요. 저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떤 취지는 좀 알겠고 네. 취지 자체는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이렇게 파업에 나서잖아요. 파업에 나섰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책임져라. 거기까진 되는데 손해배상해. 그래서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 이건 조금 또
생각해볼 대목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이라 해서 단결권, 단체 행동권, 교섭권 다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조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 맞아요. 근데 맞는데 노조를 허락해 준 이유가 사업자와의 무기대등이 안 되기 때문에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노조를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조도 사실상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할 때 법과 원칙을 이제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노조 쪽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지켜서 교섭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말을 안 듣는다. 네. 그러니까 항상 불법적으로 나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처럼 노동자들이 더 보호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생각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그런 파업을 더 이렇게 장려하고 파업이 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사의 그런 무기대등 속에서 정부의 개입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태 의원.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도 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또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 할 때 저희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자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부는 사실 시행령 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 하에서 최소한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좀 조정하든지 그 어떤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굳이 대통령의 거부권을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네,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자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노란봉투법을 만든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안 하던 파업을 취미생활처럼 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대통령실에서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만 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부권이라는 게 국회를 압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입법이 헌법에 반할 때만 작동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뭐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이 과연 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가 이 오히려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흘러갑니까? 뭐 처음에는 김기현 대세론에서 뭐 어대현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했었는데요. 1차에 끝내겠다. 이게 아마 김기현 후보 측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경원, 유승민 불출마에 이어서 천하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돌발 변수가 지금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울산 KT역 투기호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고 뭐 후보 사퇴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변수가 돼서요.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물밑에서도 좀 연세 많으신 우리 전통 당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김기현으로 한번 밀어주려고 대통령 한번 뜻 맞춰주려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선까지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오늘자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보니까 이 천하람 후보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치는 안 됩니다. 수치는 예. 그래서 뭐 급부상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태 의원? 뭐 저는 여러 차례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고요.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를 되시는 것이 이 비상식적인 정당으로 보이기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KTX 노선 관련된 김기현 후보 측의 임야가 들어간 부분, 노선 변경이 석연치 않게 두 차례 업무 보고 이후에 변경된 이 과정, 그리고 본인이 국토위 간사 겸 위원장 직무대리 할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는 사실 저도 전반기에 국토위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당시에 뭐 지금은 뭐 워낙 투명화돼 있긴 했지만 이 당시에 그래도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굳이 이 임야를 갑자기 KTX 노선 예정지도 아니었는데 샀다가 예정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 기피 사유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 노선 획정 충돌 얘기 계속 나옵니다. 당시에 오히려 위원장 또는 간사를 전 사퇴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상임위를 원래 떠나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국토위에서도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 있는 것 부적절하다 해서 기피했던 사유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김기현 후보가 국토위 간사 위원장 심지어 직무대리까지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울산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요. 부디 김기현 후보께서 선전하셔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김기현 후보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오히려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고 계신데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뭐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끝나는 게임에 정치 생명을 왜 못 걸겠냐라는 생각이 지켜보면서 좀 들었고요. 이거를 정치 생명을 거네 마네 하면서도 막상 그 땅의 판매가가 얼마인지 TV토론 국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그렇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은 본인이 이 겨묻은 개인지 아니면 뭐 묻은 개인지를 한번 좀 자성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덕흠 의원은 지금 어느 부서에 있나요? 상임위에 어디에 계신가 했는데 정보위원장 계시네요. 최근에 아마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해 충돌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꾸리기로 했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연대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연대의 필요성 자체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후보에게 그 천하람 후보가 한번 뭐 이태원 그 상권을 위해서 네. 어떤 행사를 하자고 같이 제안을 했는데 단호하게 또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연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도 없다. 이렇게 아니 연대를 보여집니다. 안 해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자동 연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국민의힘하고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소수 약자들한테 좀 보탬이 돼요. 굉장히 그래서 민주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주적입니까? 결선 투표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제도 결선 아니, 투표제 하자는 우리가 얘기가 나오기 너무 때문에 이제 미화하셔서 사실 결선 투표제 사실 유승민 방지 룰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룰이 김기현 방지 룰이 되어가고 있어서 네. 원래 김기현 당선 룰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어찌되건 자연스럽게 단일화되겠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천하람 후보도 좀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연대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지금 레이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색깔과 이 좀 더 참신한 이 부분들을 더 어필하셔서 당원들께 오히려 다양한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결선 투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모든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이런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단호하게 부결이고요. 사실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이 수사 동의안이 아닙니다. 구속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수사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요. 구속에 대한 사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제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인멸을 하자고 해도 뭐 성남시청, 경기도청, 뭐 국회 본청, 또 중앙당사 이 자택과 계좌까지 모두 다 수색 300번 이상 압수수색 당한 상태에서 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건 당연히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영장에도 이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 야당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된다? 어디 법에 그런 근거와 논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답정 수사기 때문에 이 답정 기소하셔서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대변인. 저는 영장이라는 걸 청구하는 건 검찰인데요.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는 뭐 백보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또 법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법원의 결정까지도 그럼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취지인지가 일단 하나 의문이고 네. 사실은 지금 뭐 영장이 굉장히 엉성하게 써 있다. 야당 탄압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판사가 그 엉성한 영장을 보고 영장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도 의원님들 중에서도 불체포 특권 안 쓰고 가서 영장 실질자 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례에 비추어서 저는 정면 돌파를 하시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이렇게 더 이재명 그런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용해인 의원님. 네, 현 상황에서는 이제 가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몇몇 좀 갈등적 상황들에 주목을 해서 사실 뭐
가결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보도를 좀 하긴 했지만 실제로 비명계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님들도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하고 뭐 정치 탄압의 측면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아니냐 정도의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스스로 이제 당에 미칠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야 뭐 다르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본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을 할 때 아무래도 의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결이 됐을 경우 미치게 될 영향, 후폭풍이 또 누구한테 유리한가 이걸 따지거든요. 정치인들은 이 사안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따지는데 가결됐을 경우 반명계, 비명계 의원들부터 먼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탈할 가능성 별로 없는데 장경태 의원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이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자마자 기류가 반대로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옵니까? 일장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네. 그래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니 대부분 담백하게 어떤 혐의에 의해서 저희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 하는데 돈이 부스럭 소리가 났고 뭐 정말 수사 지휘 혹은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않는다라고 했던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뭐 수사 정보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분개하시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부결 쪽으로 갔는데요. 네. 아마 뭐 일장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노웅래 의원님 체포동의안 때보다 더 길다라는 뭐 이제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뭐 한동훈 그럼 장관이 민주당은 좀 땡큐라고 얘기하겠네요. 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나 법사위 과정에서도 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번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것 마냥 일장연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 어떻게 한동훈 장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또 법사위 소속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대화와 소통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말꼬리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대적이고 호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달려드는 듯한 제스처와 말투 이런 것들이 뭐 내용에 대한 이견 이런 걸 떠나서 좀 대화하기 좋은 파트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오면 또 부결 가능성이 더 커집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는 사실 의료에 비유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외과 수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해석 논란 안 나도록 저는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인규, 장경태, 용해인 세 분에게 혁신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짧았는데요. 다음번에 혁신에 대한 좀 대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